올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각종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폭로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먼 사람들이 아니라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백악관 바로 옆에서 트럼프를 지켜본 볼턴 전 특별안보보좌관이 그랬으며, 트럼프의 조카라는 메리 트럼프는 가족으로서 그의 성장 과정을 그린 책을 펴내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트럼프 폭로 내용은 그의 다양한 움직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볼턴도 그러한 이야기를 수차례 한 바 있기 때문에 지인들의 폭로 내용에 한국도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에 대해 폭로한 사람은 같은 공화당의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입니다. 볼턴 전 백악관 특별안보보좌관의 경우에는 폭로된 내용이 과연 진실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청와대에서도 상당 부분 사실이 왜곡되어 있다며 이례적으로 볼턴을 비난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기사를 다룬 한국연합뉴스의 영문판 기사를 그대로 트윗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뉴스를 트윗하면서 볼턴은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다며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으나 나름대로의 호평을 받는 미국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쉴 새 없이 구사해 왔는데, 이는 사드 보복 등 한국을 상대로 오랫동안 힘자랑을 해온 중국을 누를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과는 다른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 이루어진 각종 한일 관련 문제에서 그는 일본을 지지해 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거친 입장을 반복했고, 특히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과 북한만을 상대하면서 재팬 패싱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일면 한국 대중들에게 그래도 속 시원한 면이 있는 대통령이라는 평을 받은 것이죠. 게다가 최근 G7에 한국을 초대하려고 양국 정상에 관련 통화를 하는 등 일본의 입장은 신경도 안 쓰고 한국을 강대국 라인으로 포함하자는 취지의 G11 입성에 적극적인 면을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중간중간 방위비 등의 돈 이야기 때문에 점수는 깎이나 나름대로는 한국의 호평을 받아온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호건 주지사의 폭로는 한국 입장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호건 주지사는 볼턴과는 달리 한국에서 매우 신뢰하는 주지사로, 이번에 미국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진단키트를 주고받는 등 한국 언론상에도 잘 알려진 인물이라 발언에 무게가 실리는 것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과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국민에 대해서도 거친 말로 표현했다고 전했습니다. 레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의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워싱턴 DC에서 공화당 주지사협회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을 주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정도 연설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이 모임에서 전미 주지사협회장으로 트럼프를 가까이서 본 것이죠.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그는 왜 미국이 그동안 한국을 보호해왔는지 모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내지 않는다고 불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찬이 열린 곳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 지연 속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카드를 들고 나와 한국을 압박하던 시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사흘 전인 국정연설에서 한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방위비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주변국 지도자들을 호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골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얼마나 잘 지내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코로나19에 대해 발언한 것은 기억에 없다고 호건 주지사는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현재 재선 위기를 불러온 코로나19에 대한 언급을 매우 꺼려합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는 어떻게든 벗어버리고 당장 끝내고 싶어하면서 가을 학기에 학생들을 학교에 등교시키려고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주지사 모임에도 코로나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거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건 주지사의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코로나 문제라고 여겼기에 주지사 모임 때 코로나 사태에 대해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호건 지사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심각한 부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만찬에는 호건 주지사의 한국인 아내 유미 호건 여사가 동석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대통령이 한국에 모욕을 퍼붓는 동안 아내는 거기 앉아 있었고, 나는 아내가 상처받고 속상한 것을 알아차렸다. 아내는 나가버리고 싶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아내는 예의 바르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 부분에서 호건 지사가 왜 한국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갖추고 있는가를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호건 지사의 아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여느 미국 정치인과는 매우 다르게 한국에 대해 열린 마음이며 미국과 관련된 한국의 불합리한 문제를 만날 때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미국과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를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 일본처럼 로비를 해온 것도 아니고 뚜렷하게 강대국의 면모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억울한 문제, 특히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얘기라면 대부분은 묵인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만 호건 지사의 아내가 한국인이라는 것과 그가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이 이러한 폭로를 이끈 것입니다. 만찬 다음 날인 2월 8일에는 이수혁 주미대사가 관저에서 전미 주지사협회를 위한 만찬을 주최했고 문 대통령은 이 만찬에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문 대통령은 유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얘기하고 나서 나를 한국 사이라 칭했다. 우리에겐 큰 의미였고 몇 달이 지나 그의 따뜻함이 메릴랜드 주민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이것은 4월 18일 한국으로부터 50만 회 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진단도구를 공수한 일을 뜻한 것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기고문에서 진단도구 공수에 있어 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이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호건 지사는 한국에 날아온 진단키트를 보물이나 된 듯이 보호하고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통 주 방위군은 자연재해와 같은 매우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호건 주지사는 한국발 진단키트를 이송 후 아무도 모르는 특정 장소에 배치해 그곳을 주 방위군이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호건 지사의 폭로건을 보니 왜 그가 주 방위군까지 동원해서 한국의 진단키트를 지켰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공화당원에도 불구하고 같은 당의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 비판을 해온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와 어느 정도 대립각이 있었고 일종의 미운 털이 박힌 상태에서 연방 정부에서는 메릴랜드주에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건 주지사는 혹시 진단키트가 연방 정부의 재난방지청 등에 그대로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철저하게 해당 물품을 지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그는 이 진단키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미국까지 배달된 것인지 전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인 유미 호건 여사가 한국에 한 달 전부터 연락을 하면서 진단키트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수혁 주미대사와 함께 일을 하며 진단키트 관련 협상이 거의 매일 밤 이루어진 전 과정을 지켜본 것입니다. 이렇게 진단키트는 우여곡절 끝에 50만 개가 확보되었고 FDA의 승인을 거치면서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미국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정성껏 도왔는지 아는 것이고 그런 중대한 시국에 방위비 가지고 수가 틀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관한 발언이 얼마나 황당했었는지 그대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한국과 같은 광범위한 코로나19 검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는 이 진단키트가 메릴랜드 주민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수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강조해왔습니다. 그는 진단도구 구매에 900만 달러, 한화 108억 원 가량을 들었지만 주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에는 28억 달러, 3조 3,700억 원이 들 거라는 전망이 나온 점을 감안하면 그리 큰 액수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진심 어린 대응과 고마움을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미국의 거물급 정치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괜히 한국 사이로 불리우는 게 아니라는 의견도 네티즌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지사 아내가 한국인 정도나 되어야 한국의 진심을 알아줄 정도로 국제 무대의 외교는 냉혹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호건 지사의 폭로 가운데 다시 떠오르는 것은 볼턴의 회고록입니다. 볼턴 전 안보 보좌관은 한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부분을 거의 기술하지 않고 일본에 대해서만 자신과 입장이 비슷하다는 의견으로 회고록을 채웠습니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친분이 두텁다고 했으며 이것은 호건 주지사가 했던 말과 일치하지만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거침없이 정책을 펼쳐나가면서도 아베 총리와는 개인적인 친분을 강조합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G7 초대장을 내밀면서도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이중적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한국은 이러한 트럼프 스타일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 스타일에 대해서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곤란함을 겪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작년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무려 3개월 연속 만납니다. 일본 오사카 G20를 포함해 4, 5, 6월 연속 3개월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고 극진히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내심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관여하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G20 이후에 곧장 한국행 비행기를 타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이 가운데 일본의 존재감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맞물려서 다양한 정책을 쏟아놓고 있는 정황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자주 언급되는 나라는 동맹국가인 한국으로 최근 더욱더 빈번해지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어 어떻게든 바이든과의 갭을 메우려는 발버둥이 나오며 다소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이 이끄는 정책이 과연 한국에게 유리한가 혹은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특히 미 대선이 가까우면서 한국에 점점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자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최고의 파트너로 지켜 세우지만 한국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에 보이는 정책들은 결국에는 미국 입맛에만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관련된 케이스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을 대항하는 최적 국가는 한국이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아시아 지역 내 다자간 연대 구축 및 확대가 중국의 나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한국을 그 대상으로 거론했습니다. 미 중간 신냉전이 극한 충돌로 치닫는 가운데 중국의 국제적인 고립을 위한 아시아 영내 반중 다자전선 본격화의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반중연합의 다각화 및 세분리기를 시도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한국 등 동맹을 향한 압박 가중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중국을 남중국해에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의 중심에는 역시 한국보다는 미국의 국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판단이 우선입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자국 해역을 말도 안 되게 설정해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골칫거리가 된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태평양 패권을 위해서 미국을 건드린 형국이 되고 결국 이것이 미국의 국익을 침해했다는 판단인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돈이 안 되는 지역은 철수해버리고 과감하게 포기한다는 기조를 보여왔습니다만 미국 싱크탱크를 비롯해서 전통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 저지를 위해서 각종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주동 미군을 실제 철수시키고 주한 미군도 철수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며 동맹에게 돈을 받지 않으면 철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선의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한 데다가 코로나의 책임 중심인 중국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선거 캠프는 본격적으로 중국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미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에도 이는 매우 잘 맞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급된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는 많은 돈을 동맹의 안보를 위해 지출하기 꺼려하는 상황이고 미국 국방부에서도 장기적으로 아시아의 군비를 감축하자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과 일본을 무장하고 강화해서 미국을 돕는 중요한 동맹으로 중국을 대적의 파트너로 꼽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한국에 갖은 해악을 끼쳐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당연히 중국을 경계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리적인 위치와 경제적인 교류를 감안한다면 무턱대고 미국의 이러한 주문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는데 이제 미국은 점점 더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사드 사태를 돌아봤을 때 미국의 사드가 한국에 입점하는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인해서 중국이 보여준 말도 안 되는 경제보복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초대가 내심 불편한 것이죠. 미국이 어느 순간에 그러한 단 한 번에 해당하는 움직임을 요구할 경우에 한국은 곤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일본보다 한국을 더 마음대로 흔들기 쉬운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본은 여러가지 반중 행동을 보여왔지만 적절한 선에서 중국이 눈 감고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점점 한국에 대해서 하대하는 모습의 외교를 보여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막무가내식 돌발 행동이 언제 어디에서 한국을 상대로 나타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한국이 방역과 더불어 국제무대에서 전반적으로 나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세계적으로 중국을 보이콧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어 우군이 부족한 중국이 한국에 러브콜을 합니다만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얼마든지 중국은 한국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나쁜 행동에 대항해 동맹들이 나서야 한다는 미국의 외침이 올해에만 3번 이상 언급이 되었고 미국이 중국을 대항하는 군사합동훈련에 한국을 본격적으로 참여시킬 수도 있어 우려가 됩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한국은 미국과 같이 가야 하는 것이지만 미국이 트럼프 대선을 놓고 우발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자칫 한국이 이에 말려들어 미중 간에 큰 고초를 겪지 않도록 적절한 외교 방안을 마련해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중국만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들도 미국 국익을 해친다고 말합니다. 그는 만약 대통령이 다시 된다면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동맹들에게 돈을 내게 할 것이라고 답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수년간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운
다른 나라들로부터 무역을 되찾고 있다고 한 뒤 우리의 동맹국들 또한 몇 년 동안 우리를 벗겨먹고 있다면서 그들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체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청구서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동맹국들은 무역과 군대에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방어해야 하고 보상을 받지 않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갖은 폭로를 한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한국에서 진짜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돈은 훨씬 많이 내라고 하는 데다가 중국까지 상대하라고 하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미국, 한국과 일본 화해하라. 한편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키워보려고 하는 한국과 일본은 사이가 안 좋은 게 딜레마입니다. 한국은 미국 동맹 중에 지상군이 최고이며 일본은 해군이 최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일 간에 잘만 연합하고 미군까지 접합이 된다면 전 세계 일진들이 다 모인 동북아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군사력을 키워주려고 애를 씁니다. 일본이 현재 적기지 공격을 위해서 헌법까지 재해석해 일본 군사화를 가속화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미국은 이를 용인하고 적극 키울 것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미사일 제한을 점점 더 풀어주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무장화된 군사력으로 동북아를 상대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 써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전 일본이 분명 독도 해상에서 순시선뿐만이 아니라 이지스함까지 예고 없이 끌고 들어온 것이 생생하며 작년 초에는 초계기를 가지고 한국 초계함을 위협하면서 보기 드문 극도의 긴장감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또한 핵무기 금지 조약에는 불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변국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은 인류가 원자폭탄을 실전에 사용한 첫 사례이며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항복하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원폭 피해국임을 내세우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도 핵무기 금지 조약에는 불참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을 이유 없이 승인하는 등 수천 개의 핵폭탄을 바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당장은 미국이나 주변국의 압박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양국은 견원지간으로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일 간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적극 개입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자국의 이익에 관련된 것만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북아 안보의 위협이라며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와서 종료하면 안 된다고 언급합니다만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일본 편을 들고 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소미아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영향받는 것은 일본이지 미국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 관련 중요 정보를 알려주면 그만입니다. 또한 WTO 소송에 대해서도 소송이 아니라 양국 간의 대화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WTO 수출규제 소송은 일본의 경제 보복 성격인데다가 한국만 안보에 대한 규정으로 수출 금지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화로 해결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일본과 같은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이 역시 불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일이 연합하고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갖게 하길 원한다면 일본의 막무가내식 경제 보복을 중지시키고 양국이 납득할 수 있는 중재를 해나가야 원하는 동맹의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미국의 국익 외에 발을 빼려고 한다면 동맹 간에도 불협화음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한편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가 두려운 모양입니다.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는 사설을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추진해 동아시아의 안전보장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한일이 사이가 안 좋아져봤자 그것은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한국에서 일본 기업 자산 매각화를 하지 말라는 사항과 관련이 깊은 발언이긴 합니다만